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 강의의 보처강입니다. 한국이 도입할 뻔한 무기 10가지 3편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T-50 골든이글 초음속 훈련기를 개발해가지고 한국형 전투기의 초석을 마련했죠. T-50 같은 경우에는 훈련기 치고는 굉장히 비싸고 고성능이라 가지고 훈련기기에 페라리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됐었습니다. 소형의 저성능 엔진이 아니라 호넷 전투기나 그리펜 전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F404 엔진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속도도 마하 1.5 플러스급으로 굉장히 빨랐고요. 최대 이륙 중량도 13톤급이라 가지고 똥파이브보다도 훨씬 더 체급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T-50을 훈련기로만 사용하긴 좀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경공격기 겸 경전투기로 개조한 물건이 바로 FA-50입니다. 로우급 경전투기로는 손색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여러 나라에 많이 팔리고 있죠. 근데 FA-50도 아쉬운 점은 많았습니다. 일단 중거리 공대공 능력이 없고 작은 기체인데도 불구하고 2명이서 타는 복작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전자장비나 연료들을 갖다 탑재할 공간이 적었죠. 이걸 카이에서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지고 이미 FA-50을 개발할 때부터 FA-50을 전문적으로 단발단자 전투기로 개조한 물건을 동시에 개발하려고 했어요. 바로 F-50 프로젝트였죠. 조종석을 하나로 줄이고 뒷좌석 공간에는 연료를 추가적으로 탑재해서 F5보다 훨씬 더 넓은 작전 방향을 가질 수 있었고요. 역시 남는 공간에는 KF-16처럼 내장 전자전 장비를 갖다가 장착을 하려고 했었죠. 주익을 강화시키고 또 하드포인트 배치도 좀 바꿔가지고 좀 더 많은 무장들을 장착하고 날아다닐 수 있게끔 하려고 했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나 암람 미사일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면은 대충 그리펜 전투기의 한 마이너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공군 자체가 이 전투기를 그다지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일단 원판 불변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전투기를 아무리 잘 개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체급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미래형 똥파이브가 될 뿐이었어요. 성능상으로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은 매한가지였고요. 1970년대부터 우리 공군은 정부에서 거의 강제로 F5를 갖다가 권유를 했었어가지고 별로 원치 않아 하는 전투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300대 이상 도입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군으로서는 전혀 원치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1조 3천억 원이라는 개발비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결정적으로 만약에 이런 전투기를 만들었다가는 정치권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이 F-50으로 퉁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기체계 간의 영역이 겹치면은 뭐 두 기종이 성격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컨셉이 달라도 둘 중 하나 그냥 선택해서 쓰라고 강권하거든요. 만약에 KF-21이랑 F-50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KF-21이랑 F-50 둘 다 공대지 미사일 사용할 수 있고 중거리 공대공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둘 다 똑같은 전투기인데 뭐하러 KF-21 개발해 F-50 써? 라고 정치권에서 강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 포기되었습니다. 다만 요즘 FA-50이 많이 팔리면서 도입국들에서도 진짜로 미래형 똥파이브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F-50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라팔 전투기입니다. 라팔아 팔렸니? 아니요 라는 명언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라팔리언의 전설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라팔은 프랑스가 개발한 4.5세대 전투기고 한국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인식과는 달리 상당히 뛰어난 전투기인 건 맞습니다. FSO 같은 내장형 전자광학 장비랑 이것을 포함한 센서 퓨전 기술, 카운터 스텔스 능력 등 동급의 전투기랑 비교해도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인 수준이었죠. 한국에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건 그냥 라팔리언들이 이미지를 조져놔서 그런 겁니다. 2000년 당시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FX 사업이 진행되자 F-15K 전투기와 함께 라팔이 최종 경합 대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군은 FX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대형 쌍발 전투기인 F4 팬텀기를 대체하려고 했다 보니까 당연히 대형 쌍발 전투기였던 F-15K를 원하고 있었죠. 대추력 엔진을 2개나 달고 있고 최대 이륙 중량은 무려 36톤급인데다가 엄청나게 많은 무장들을 갖다 우르르 달고 날아가가지고 작전을 뛸 수가 있었죠. 그래서 라팔은 좀 들러리로 올려준 감이 많았는데요. 게다가 라팔 같은 경우에는 F-15K에 비해서 체급도 좀 작고 물론 쌍발 엔진이긴 하지만 M88 엔진이 F-15K가 달고 있는 F100, F110 이런 엔진보다는 추력이 딸렸죠. 그러나 최종 경합 과정에서 라팔은 뛰어난 설계사상 그리고 센서 표전을 통한 월등히 좋은 상황인식 능력을 토대로 고평가를 받으면서 F-15K와 호각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라팔의 제작사인 다소사에서는 사거리 300km짜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스칼프 미사일도 패키지로 판매한다고 꼬드겨가지고 화력 덕후인 한국 공군을 굉장히 설레게 만들었죠. 여기에 값비싼 F-15K 전투기를 갖다가 좀 더 좋은 조건에 사오려고 군에서 의도적으로 라팔을 갖다가 띄워주기 시작하자 그 미국 이야기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반대를 외치는 그런 분들이 우르르 라팔을 갖다 지지하고 나섰죠.
결국 F-15K의 제작사인 보잉에서는 진짜로 사업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할인도 팍팍 넣어주고 풀옵션으로 제공하는 데다가 심지어 기존의 F-15 계열에서 쓰지도 않는 슬래미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갖다가 인트를 시켜주겠다고 말해야 됐었습니다. 반면 라팔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 안 끝난 상태였어요. 결국 라팔은 탈락하고야 말았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짜 F-15K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세 번째, 유로파이터 전투기입니다. 유로파이터 전투기는 유럽의 여러 회사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공동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고성능의 에이사 레이더, 예정, 마하 1, 2 이상으로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는 슈퍼크루징 능력을 갖춘 뛰어난 4.5세대 전투기였죠. 라팔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의 센서들을 갖다가 센서 퓨전시켜가지고 상황 인식 능력도 굉장히 좋고 또 카운터 스텔스 능력도 발군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하고 뛰어난 전투기는 맞아요. 이 전투기는 한국의 1차 FX 사업 때 제시가 되어잡았는데요. 라팔이랑 똑같이 당시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던 시점이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소사 같은 경우에는 라팔에다가 스칼프 미사일까지 패키지로 판매한다고 했지만 유로파이터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 그래서 일단 탈락. 그러나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하는 말이죠. 2012년 한국이 3차 FX 사업을 벌이자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번에 실패를 만회하고자 이번에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어요. 시민단체, 정치인, 우르르 섭외해가지고 유로파이터 마케팅을 하게 한 거죠. 이때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갖다가 막 찬양하고 그런 책자까지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게다가 과거와는 달리 유로파이터 전투기의 완성형 버전인 트렌치 3의 제공이 진짜로 가능해 보였던 시점이었거든요. 에이사 레이더 등을 장착한 완벽한 4.5세대 전투기였죠. 거기다가 한국의 100% 기술 이전이니 6세대 전투기, 6카브 막 이런 거 공동 개발하자고 하고 심지어 면허 생산까지 허용하면서 조건을 파격적으로 제시해가지고 한국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정작 입찰 일자가 다가오자 슬그머니 말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조건을 대폭 낮춘 이면 계약서를 제출하는 아주 생 양아치 짓을 벌였어요. 당연히 방사청에서는 극대노했고 유로파이터는 그날로 실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로파이터가 유지비가 엄청 비싸거든. 심지어 F-22 랩터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도입국들 중에서는 도입된 지 10년 만에 유로파이터를 갖다가 강제로 퇴역시키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정도예요. 괜히 별명이 유지비 파이터가 아닙니다. 아마 이때 유로파이터 들어갔으면 한국 공군은 지금쯤 파산했을 거야. 네 번째, 스텔스 그리펜입니다. 스웨덴은 4세대 전투기인 그리펜 전투기를 만들어가지고 배치했는데요. 경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사상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시대를 앞서간 전투기라 가지고 소형 전투기인데도 불구하고 대형 전투기들을 무리 없이 잡을 수 있는 대단한 물건이었죠. 다만 문제가 엔진 추력이 충분하지가 않아 가지고 고공에서는 좀 빌빌댄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엔진을 강화한 버전이 바로 그리펜 NG 전투기입니다. 무려 마하 1 이상으로 초음속 순항을 하는 슈퍼크루징 능력까지 갖추고 있죠. 그리고 고성능 센서 퓨전 기능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명백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한국은 당시에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KFX 사업에 기술을 대줄 파트너십 회사를 갖다가 좀 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그리펜을 개발했었던 사브사가 접근을 해왔었습니다. 사브는 그리펜 NG의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하고 동시에 기존의 그리펜 NG 전투기를 갖다가 스텔스화시킨 스텔스 그리펜을 같이 공동 개발하자고 꼬드겼죠. 그러나 정작 스텔스기 개발은 사브도 처음인 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반대로 경쟁 업체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텔스기 개발 경험도 있고 또 한국에게 전통적으로 기술을 제공해주던 파트너십 회사였죠. 결국 로키드 마틴이 선정되면서 스텔스 그리펜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리펜 NG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다섯 번째, FF2000 사업입니다. 1990년대 일본 경제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은 끝없는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급격하게 우경화가 되었고요. 맨날 한국이랑 독도 문제, 역사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매번 부딪히게 되었죠. 여기에 한국도 일본에 맞서가지고 강력한 해군력 건설을 한국 해군에 주문을 했는데요. 정작 상황을 보니까 당시 한국의 해역 함대에 있던 호위함들은 진짜 현대전에서는 무술모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울산급 FF들이 전부였었습니다. 대공 능력도 없고 대잡 능력도 그지 같았죠. 게다가 이 조그마한 전투함 가지고 막 임팩 훈련도 나오고 그래서 엄청나게 혹사를 당해가지고 고장도 잦고 또 수명도 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후속함 사업이 굉장히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계획이 바로 FF2000 계획입니다. 2000톤대에 체급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의 인천급이랑 비슷한 체급이었고요. 여기에 사거리 9km짜리 램 대공 미사일이랑 시우스를 갖추고 있었죠. 물론 램이 제대로 된 계함방공 미사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전방어 능력 정도는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는 장점은 있었죠.
여기에다가 헬기 데크랑 헬기 경납고를 갖추고 대자매기를 쓰려고 했었으니까 진짜 인천급이네. 그러나 1997년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라는 아주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도 한국형 구축함 사업, 즉 KDX 프로젝트냐 아니면은 FF2000 프로젝트냐 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나 한국 해군은 대한해군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KDX 프로젝트의 속행을 택하면서 FF2000 프로젝트는 좌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급 FF는 이후의 20년 동안 추가적으로 한국 해군에서 혹사를 당해야 됐었고요. 한국의 해역 함대는 비명을 질러대는 상황이 연출되었죠. 여섯 번째, LA급 잠수함입니다. 에? 이건 미국제 핵잠수함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들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핵잠수함들을 갖다 만들어서 굴려본 결과 여러 가지 장단점도를 파악해서 이것들을 토대로 완성형 공격 핵잠수함으로 만든 것이 바로 LA급 공격 핵잠수함입니다. 6,000톤급의 체급을 가지고 있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우수한 전투체계 그리고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전투체계의 반응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핵잠수함이었죠. 이게 왜 한국에 도입이 될 뻔했냐면은 1991년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은 소련한테 빌려줬던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내려고 러시아로 광복 들고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빌려준 돈의 절반을 무기로 받는 불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바로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카더라가 돌았던 것이죠. 당시 한국은 장보고 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의욕적으로 잠수함대를 키우고 있었고 또 실제로 러시아 측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도입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은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제 각색되어져 가지고 영화 유령이라는 잠수함 액션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죠. 그래서 미국 정부 요인 몇 명이 비공식적인 루트로 한국 측에 구소련제 사가지고 쓸 바에는 차라리 LA급을 임대해가지고 쓰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인지 카더라인지를 갖다가 좀 넌지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많이 돌았어요. 그렇게 마치 고전서라 같은 이야기가 사실인 양, 오피셜인 양 박혀가지고 당시 밀덕 잡지사들이 막 열광하고 그랬었는데요. 정작 그 미국 정부 요인들, 그 익명의 미국 정부 요인들이라고 해도 어쨌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또 아니었다고. 게다가 한국 정부는 핵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굳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던 이유가 당시 한국에는 핵잠수함을 굴릴 수 있는 어떠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죠. 그럼 이렇게 LA급과의 인연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당시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였는데 한국의 미사일 양해각서를 폐기하는 등의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었죠. 거기다가 마침 동시기에 한국도 핵잠수함 보유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어가지고 메인 언론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LA급의 임대 도입을 한번 요청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많이 돌았었습니다. 당시 국방을 장사 속으로만 생각하던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정작 한미 정상회담 때 LA급 도입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A400M 수송기입니다. A400M은 유럽 국가들이 합작해서 만든 네발 프로펠러 대형 전술수송기인데요. 전술수송기 치고는 좀 크고 그렇다고 전략수송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은 약간 준전략 수송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130과 허큘리스보다는 훨씬 더 수송량이 좋아요. 그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아저씨가 목숨 걸고 매달려서 가는 그 수송기 맞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했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자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인 만큼 자국의 항공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일단 27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질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당장 스페인 공군에서 그렇게 많은 수송기 소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선주문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도입을 했는데 막상 쓸 데가 없는 거지. 스페인군 생각에는 차라리 이 쓸모없이 남아도는 A400M을 갖다가 한국한테 넘겨주고 반대로 당장 스페인군이 필요한 T50 골든이글을 갖다가 물물 교환 받아오는 방식으로 대차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정부에 올렸죠. 그리고 스페인 정부도 이걸 갖다가 한국한테 말해보니까 한국도 솔깃했습니다. 왜냐면 당시 한국은 공수사단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여가지고 대형 수송기가 어쨌든 필요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국이 정말로 진지하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공중급유기 사업에서 터보팬 엔진을 갖춘 A330 MRTT, KC330 시그너스죠. 요거를 갖다 도입을 했거든요. 시그너스는 공중급유 임무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해외 우리 교민들 철수 임무 혹은 긴급 수송 임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대형 터보팬 엔진을 갖춘 민항기를 갖다가 수송 임무에 써보니까 굉장히 빠른 진출 속도, 항속거리 그리고 엄청난 수송량에 반해버렸던 거지. 그래서 국산 수송기 개발 프로젝트도 터보팬 엔진을 갖다가 장착한 물건으로 만들려고 하고 차기 수송기 사업도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C390으로 채택해버리면서 A400M 도입은 좌절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F-16CG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 고성장에 힘입어가지고 전자전기, 그 중에서도 당시 적의 방공망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두들길 수 있는 에스코트 제머의 도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에스코트 제머가 뭐냐면은 전자전 공격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은 일단 독일과 접촉해가지고 뛰어난 전자전기인 토네이도 ECR 전자전기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 가격표 보고 나서 너무 비싸가지고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대신할 만한 걸 찾던 도중에 F-16CG를 발견했습니다. 이 F-16CG는 미공군에서 이 F-16을 갖다가 에스코트 제머로 개조한 물건인데요. 여기에는 HTS라는 굉장히 특이한 포드가 하나 달립니다. 적의 전파를 갖다가 멀찌감치해서 수신한 다음에 이게 어떤 전파인지 분석하고 발신원을 역추적해서 이 정보를 대레이더 미사일인 함미사일에 연동을 시켜줘가지고 장거리에서 아주 정확하게 함미사일을 적의 레이더로 유도해서 때려부술 수가 있는 그런 포드였죠. 한국은 이 HTS 포드를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KF-16에 장착해가지고 F-16CG로 쓰려고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HTS 포드 한 세트 가격이 KF-16 한 대 값이랑 맞먹거든요. 그래서 한국 공군은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은 IMF를 맞이하였고 결국 한국 공군은 지금까지도 전자전기가 없는 공군으로서 지내게 되었죠. 물론 함미사일을 KF-16에서 쓰긴 합니다. 하지만 HTS 같은 전자전 타겟팅 포드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함미사일에 달린 조그만한 패시브 레이더 센서에 의존을 해가지고 방공망 제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거리나 정확도 면에서 굉장한 페널티를 안고 가게 되었죠. 9번째 EA-18G 그라울러입니다. 슈퍼호넷 전투기를 개조해가지고 제밍포드도 달고 해가지고 나온 전자전기인데요. 전자전기로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자체 방어무장으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기한테 제밍을 먹여가지고 레이더랑 통신을 갖다가 다 먹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해서 따버리는 그런 사기적인 능력도 존재하죠. 이 때문에 훈련 상황에서 그라울러한테 F-22 랩터마저도 격추를 당했을 정도예요. 당연히 에스코트 제머답게 대레이더 미사일 달고 적의 방공망도 조질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한국에 대량으로 도입될 뻔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때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였죠. 트럼프는 국방을 장사 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한국한테 주한미군의 방위 분담비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가서 미국 제무기를 무려 200억 달러 이상 사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방위 분담비가 대폭으로 인상되는 대참사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200억 달러어치 미국 제무기를 어떤 걸 사야 되냐, 여기에 대한 논의 중에 당시 1급 동맹국 아니면 팔지도 않는 전자전기인 그라울러 역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국방을 장사 속으로 생각하는 대럼프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한테 대뜸 그라울러 대량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면 괜히 심기를 건드릴까봐 일단 6대만 슬그머니 이야기해봤는데요. 그 트럼프 특유의 리액션 Why not? 이걸 보자마자 도입 수량을 최대 20대 이상까지도 늘려서 잡게 되었죠. 그러나 공군에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에스코트 제머보다는 스탠드오프 제머의 도입이 더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스탠드오프 제머는 민간용 여객 항공기나 수송기를 개조해서 만든 그런 전자전기인데요. 적의 방공망을 물리적으로 두들길 수는 없지만 에스코트 제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채공이 가능하고 또 대출력의 제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먼 거리에서 광활한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제밍이 가능했죠. 그리고 날아오는 전투기들한테도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출력의 제머를 이용해서 마비킥을 날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형 전자전기로는 스탠드오프 제머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하면서 이 그라울러 도입은 좌절이 되었습니다. 대신 나중에 KF-21을 갖다가 에스코트 제머로 개조하는 그런 플랜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0번째 제즘 미사일입니다. 1990년대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전쟁이 나면은 일단 적의 지휘부를 무력화시켜가지고 이 핵과 생화학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 자체를 줄여야 됐었어요. 그래서 적의 방공망 바깥에서 안전하게 공대지 미사일을 쏴가지고 적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갖다가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처음 도입된 물건은 파바이 미사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파바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80k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적의 방공망 바깥에서 안전하게 쏘기에는 약간 애매한 사거리였어요. 마침 미국에서는 제즘이라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사거리는 무려 370km였고요. 중간 유도는 지형 대조 항법 그런 엄청 고급이 아니라 INS와 GPS로 단순하게 유도가 되는 물건입니다. 종말 유도는 열형상식화가 별도로 있고요. 거기다가 군용 부품이 아니라 민간용 상용 부품들을 갖다가 대거 채용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가성비에 집중한 그런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한 발에 엄청난 고성능 미사일을 갖다가 쏴가지고 적진을 무력화시키는 것보다는 두 발의 가성비 좋은 미사일을 갖다가 쏟아부으면 그게 더 이득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450kg짜리 관통탄두가 장착됩니다. 자, 화력도 좋은데 가성비까지 좋다. 화력 덕후 한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곧바로 제즘 도입을 진행을 했죠.
문제는 제즘의 개발 과정에서 F-15 전투기에는 한 발밖에 달 수가 없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결함은 추후에 시간을 좀 들이면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미사일이 급해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삽질들이 추가가 되면서 가격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1.5배 내지는 2배가량 비싸졌고요. 그래서 그 돈씨, 차라리 그 돈이면은 좀 더 보태서 타우러스를 사고 말지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한국의 안보 상황이 저렇게 급하게 돌아가는데 제집만 기다리다가 망보석이 될 수는 없으니까 F-15K에 타우러스를 인테해주는 거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제즘 도입은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타우러스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잘 보셨나요?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4편도 연속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